내년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전망해 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점차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들이 줄을 이루지만 투자자 보호 같은 부분들이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우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의 회원 수는 중복 회원을 포함해 1,800만 명에 달하고 4대 거래소의 1거래 대금도 1년 새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진 건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8,10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다시 썼고 메타버스, NF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관련 코인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 토큰의 가격이 1년 새 수천 퍼센트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내년도 메타버스 트렌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 토큰뿐 아니라 소액 결제 분야 관련 코인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자체 코인으로만 이용하는 용으로서의 토큰 경제만 이제 형성돼 있는데 결국에는 자체 토큰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의 연결이나 확장될 여지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실상 기업들은 그걸 많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각에선 올해를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한 원년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고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며 29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대선 전국에 들어서며 이번 국회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기존 법을 개정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의 이제 일부 내용을 이제 고쳐서 이것을 금융투자상품의 그 디지털 자산을 넣어주면 동일한 형태로 이게 처벌 근거가 생겨서 리딩방이라든가 아니면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전망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송인규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올해 코인 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지난달만 해도 거의 한 8천만 원대로 올랐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폭락하기도 하고 폭락설도 또 앞으로 내년에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이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몇 가지 화두로 정리를 해보고자 하고요. 우선은 올 초에는 1,00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예. 8천만 원 근처에 갔다가 다시 거의 3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8천만 원 위로 올라섰다가 예. 다시 지금 이제 5천만 원 전후를 이제 엄청난 변동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폭락을 불렀던 가장 커다란 요인은 규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월 달까지 이제 그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한 규제를 한 곳이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는 코인과 관련된 모든 걸 다 금지시켰습니다. 예. 코인을 채굴하고 보유하고 투자하고 거래하는 모든 걸 금지시켰고 그 배경에는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랑 경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 시장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고요. 예. 그 결과로 중국이 주도하던 그 채굴 시장이 채굴업자들이 중국을 떠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데 미국으로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전엔 코인이 오르면 중국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미국도 좋은 거예요. 미국은 원래 중국처럼 이렇게 전면적인 정책을 취한다기보다는 선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취했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 예.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최고가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게 그럼 비트코인이 내년 10만 불 갈 거냐라고 하는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 중심에 있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피델리티나 서베이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고 투자를 안 하던 데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아마 10만 불을 기록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4천 불 정도 하는데요. 과연 그럼 이더리움이 내년도에 10,000불이 될 것이냐가 훨씬 더 예. 중요한 화두이고요. 비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 투자 중심의 시장이라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에 기반해가지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것은 디파이, NFT 등 실제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내년도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여전히 코스트가 굉장히 거래 비용이 비싸고 예. 그다음에 속도가 느린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많이 흘렀던 이더리움의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매틱 이런 것들이 약진도 계속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랑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그것이 예. 이제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된 코인들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올해의 뭐 여러 가지 폭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규제 측면의 원인이 강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시장은 오히려 성장성이 되게 높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미리 좀 고정을 시켜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 큰 이 현물 ETF 출시 이게 가능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진짜 출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난제도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제 그 선물 ETF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처럼 코인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겁니다. 예. 여전히 코인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 ETF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격이 나와야 되고 어떤 거래소가 나와야 됩니다. 거래소는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기준 가격이 나와야지 ETF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선물은 미국 같은 경우에 대개는 2개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CME하고 CBOT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시장에 어떤 시점의 가격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현물은 이거에 비해서 너무나 거래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래소를 택해가지고 어떤 시간으로 자를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펀드를 사면은 펀드는 미래 가격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펀드를 사면 오늘 종가로 사게 되거나 내일 종가로 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ETF를 비트코인 ETF를 샀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거래소에 가서 ETF의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반대로 ETF를 팔았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 가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ELS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의 경우에는 워낙 거래량이 많고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 비트코인 경우는 거래소가 너무 많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조작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다.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또 늘어나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독일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현물 ETF가 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신뢰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가격 조작의 가능성이라고 예. 합니다. 예. 이 거래소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체계를 잘 갖추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신뢰성 말씀을 하시니까 본질적인 궁금증이 한 가지 좀 들긴 하는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왜 오르는지 그런 기본적인 컨센서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왜 오르는지가 좀 불명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 머스크가 반려견의 이 산타 옷을 입혀가지고 올렸는데 트위터에 그게 이제 그 비슷한 이름을 가진 가상화폐가 이것 때문에 한 180배 정도 뛰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이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좀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있는 것의 배경에는 굉장히 큰 기관에서 코인에 관련된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피델리티 얘기만 했지만 시리뱅크에도 나오고 JP 모건도 나오고 뭐 이런 데에서 비트코인 리포트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드디어 한화자산운용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 모든 코인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 같은 그런 유명인들의 효과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주식 시장에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것이 심한 게 코인은 네트워크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좀 더 그런 효과가
과장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좀 더 개방이 됨에 따라서 더 이런 부분도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신뢰성 예, 부분도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이 내년에는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지금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축소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자산 가치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다면 위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파이낸스 이론의 가장 기본이 가격이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인을 갖고 있지 않고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더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럼 코인의 매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인 가격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올랐던 이면에는 코로나를 배경으로 돈이 엄청나게 증가됐잖아요. 금리를 낮추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됐고 그것이 코인 시장으로 가고 주식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통화량이 줄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은 다 합쳐도 시장 규모 2.3조 달러에 지나지 않고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약 105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그 두 배 가까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통화량이 줄면 이렇게 메이저 시장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은 작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향도 그만큼 적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거고 그간 이제 정부가 가상자산을 인정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이제 관련법도 만들고 거래소들도 좀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 좀 적절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제도권에 편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꼭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편입됐다기보다는 발을 하나를 걸쳤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근법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잡아 넣은 거거든요. 예. 근데 특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 세탁 방지를 주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여기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큰 괴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만 하나 거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법 또는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 되면 이제 코인에 대한 인식도 이제 금융자산으로 인식이 될 거고 부정적인 인식도 저는 많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주장을 하나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가상자산을 넘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봐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메타버스의 원년이잖아요. 메타버스 열풍이잖아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휴대폰에서 보내던 시간이 많아진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에 시간을 보내면 무엇인가 소비한다면 그건 디지털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법정화폐도 CBDC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도 다 코인으로 발행이 됩니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귀금속도 다 코인화돼가지고 발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열풍에 들어서 NFT, 컨텐츠라고 불리는 음악, 미술,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이 다 이제 NFT 코인 토큰으로 해가지고 발행이 되고요. 데이터도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까 말한 2.3조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가상 자산의 세계라면 디지털 자산으로 가면은 이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시장이 이제 개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세계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싶고 그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예.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의 경우에 봤듯이 금융이나 규제로 접근하면은 여전히 희망은 없는데 이걸 미래와 산업을 보면서 접근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디지털 자산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년에 와서 꼭 그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양성하는 차원에서의 디지털 자산법이 필요하다.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송인규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